남북공동성명 채택,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이제 시해 직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1970년대 한 10년간의 이제 역사를 이제 1시간 정도 압축적으로 하고, 그 다음 1시간 정도 강연하고, 이 70년대에 북한 역사에서는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70년대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변화가 기본이 뭔가 하면 1970년대에 북한에서 공산주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세습 과정이 시작돼. 세습 과정이 북한에서 김정일을 김일성의 후계자로 임명하는 세습 과정이 시작되고, 이러한 과정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김정일이가 당의 유일상책의 확립이 10대 원칙이라는 걸 개정합니다. 개정하고, 이것에 맞게 그 다음부터 북한 사회가 정례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을 떠나서 완전히 봉건 왕조와 같은 그런 무지막지한 사회로 들어서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북한의 10대 원칙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를 제가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간단한 동영상 자료로 보고, 그 다음 이 10대 원칙이 오늘 현 요 시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요 시점, 남과 북 사이에 지금 4.27 판문점 선언이 채택돼서 남과 북이 겨루러 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북한이 이 10대 원칙에 기초해서 자기 주민들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하는 걸 동영상으로 보고, 이렇게 돼서 현재의 과거와 현재를 우리가 한번 이제 연결시켜 보는 것까지 오늘 강연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그 요항은 간단히 썼는데, 1960년대 말에 한국과 국제 정세에서는 대단히 이제 그 예견치 않았던 이런 사건들이 이제 발생합니다. 무슨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동유럽에서는 일부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60년대 말에. 특히 체스코를 중심해서 말하자면 공산권 내에서 개혁개방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것을 프라하의 봄이라고 했어요. 프라하의 봄이라고 했는데, 1968년도에 체스코에서 봉기가 일어나니까 거기에 주둔하고 있던 소련군은 땅크를 들이밀어서 프라하에서 일어난 봉기를 무참하게 진압합니다. 무참하게 진압하면서 그때 당시 소련 공산당 비서, 북한에서는 총비서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이제 비서장이라고 하는데, 소련 공산당 총비서였던 브레즈네브가 선포해요. 전체 동유럽 나라들에. 만약 동유럽 나라들에서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그 어떤 조그마한 소요나 폭동이 일어나면 이렇게 체스코에서 한 것처럼 땅크로 무자비하게 다 깔아뭉갤 것이다. 이렇게 1968년도에 브레즈네브가 공포합니다. 그래서 이걸 일명 역사에서 브레즈네브 독신이라고 그래. 이상한 건 뭐냐? 오늘 현재 1980년대 말에 동구권이 무너질 때까지 보면 그 이후에 동유럽에서는 사회적으로 많은 개방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북한처럼 그렇게 뭐 정부 접근을 엄격히 차단하고 외국 가는 것도 막고 이러지 않았어요. 1960년대 말부터 70년대에 상당히 자유를 많이 사람들은 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부터 80년대 20년 동안 동유럽에서 폭동이 일어났나요? 왜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많은 자유를 주었고 미국 영화도 마음대로 보고 자주막에 와서 춤도 추고 막 했지만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면 사람들이 정치적 자유를 위해서 들고 일어날 것 같았는데, 오히려 60년대 말부터 80년대 동구권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폭동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왜 안 일어나냐? 60년대 한번 해봤거든. 체스코에서도 해보고 50년대에서 한국에서 한번 대학생들이 고립바다에 한번 나가봤어. 나가봤는데 땅크가 나타나서 그저 가리지 않고 기관총과 땅크를 그저 무자비하게 다 깔아뭉개를 봤어. 보니까 그 다음부터 이거 소련 군대가 있는 한 평화적인 민중봉기를 통해서 공산주의를 뒤집어 엎는 건 불가능하구나 라는 인식이 사람들 속에서 이제 각인되기 시작했습니다. 딱 박해.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오늘 현지에서 놓고 보면 사람들한테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과 그들의 인식이 변한다고 해서 그들이 진짜 고립바닥에 나가서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한 혁명에까지 나선다. 이건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는 걸 보여주고, 왜? 사람한테는 저항심리와 공포심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한테는 심리적으로 두려움과
한번 좀 해보려는. 그런데 이걸 만약 이 중에서 당국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포심을 더 극대화하는 경우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저항심이 그 공포심을 이겨낸다는 건 대단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1968년도에 브레즈네브 독출을 해서 무조건 탱크를 깔아뭉갠다는 걸 선포합니다. 반면에 아시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아시아에서는 베트남에서 나라를 통일하기 위해서 북부 베트남이 말하자면 베트남 공산당이 엄청나게 남부에서 유격대 활동을 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트남에 대한 영화 많이 봤죠? 베트남 전쟁에. 그래서 베트공이 미군하고 계속 싸우다가 미군이 나오면 장군으로 도망치고 또 나와서 폭탄 던지고 뭐 계속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거 외부 세계에서 보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일반 민중은 공산혁명을 지지하고 사회주의를 지지하는데 바로 저 미국이라는 존재가 해당 나라에 있는 반동들과 짜고 이민들이 투쟁을 무참히 누르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런데 북한과 남한의 현실을 보면 그러면 베트남에서 남부 베트남에서 그렇게 공산 게릴라 활동이 계속 일어나서 싸움이 벌어지면 남한에서도 싸움이 일어나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60년대 말에 한국에서는 이제 군사독재 정권이 올라가지고 이제 민주주의를 엄청 탄압하기 때문에 엄연한 공산주의 혁명 이론대로 보면 남한에서도 엄청난 게릴라 투쟁이 벌어져야 돼. 그런데 남한에서는 게릴라 투쟁이 없어요. 왜? 오히려 주민들은 산업화를 통해서 배고픔이 해결되고 매일 생활이 점점 나아지기 시작하니까 한국에서는 남부 베트남처럼 그렇게 유격대 활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당국으로서는 김일성으로서는 베트남에서는 계속 남부에서 지금 공산당 게릴라들이 활동하는데 한국에서는 남한에서 바로 공산당 게릴라가 없어. 없으니까 북한 주민들한테 설명해야 되잖아. 왜 공산주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은 남한에서 말하자면 위장 유격대 활동이라는 걸 벌려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968년 1월 21일 날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예? 알고 계시는 분 있어요? 바로 김신저 사건. 북한에서 30명의 특수부대 요원들을 남한에 파견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보는 앞에서 한국에서도 이렇게 남부 베트남에서처럼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게릴라가 파견된 내로와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 북한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김일성은 한국에서 지금 이 군사독재 정권, 말하자면 박정희 대통령을 위수로 한 이 군부독재의 대가리만 잘라버리면 한국에서 공산혁명이 승리할 거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래서 30명의 게릴라가 북한 특수부대가 내려왔는데 서울시 시내 중심 청와대 뒷산까지 진출해요. 그래서 서울 시내 중심에서 총격전이 일어납니다. 물론 다 죽고 김신저 한 명은 도망치고 나머지는 다 죽고 김신저는 이제 체포됐는데, 근데 북한에서는 이런 일을 일으키고 북한 노동신문을 비롯해서 북한 내부에서 대대적으로 선전해. 뭐라고 말하면 남한에서 유격대가 청와대 앞 몇백 미터 앞에까지 진출했다. 그 노동신문에 막 떠들어요. 저도 그때 아이 때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는 거 쭉 보니까 북한 사람들은 이걸 북한에서 특수부대 갔다는 그걸 아마 상상도 못하기 때문에 이거 남한에서도 금방 남부 베트남처럼 혁명이 승리할 거다. 혁명의 승리로 부풀어있어요 지금. 진짜 남노당 빨치산들이 빨치산이 지방의 자그마한 거울도 아니고 청와대 몇백 미터 앞에까지 갔다는 게 간단한 일인가 이게. 그러니까 온 북한 땅이 지금 당장 이제 통일이 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김일성은. 그 다음 1968년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68년도 1월 21일 날 푸에블로 미국 이제 간첩선 푸에블로가 이제 북한에 의해서 납포됩니다. 그로부터 4월 15일 몇 달 있어 4월 15일은 미국 EC-121 고공정찰기가 이제 북한군 미국에 의해서 격추해서 60년대 말에 한쪽에서 베트남대로 군사작전을 막 진행하고 이걸 보고 김일성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으니까 결국 한국도 어떻게 하면 이거 군사작전을 좀 벌려가지고 한국도 흔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남한 내부 교란작전이 대단히 이제 60년대 말에 이제 줄기차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이 남부 베트남처럼 현지에 있는 남한 사람들과 남한의 이제 남노당과 같은 이런 좌익 세력이 이렇게 봉기를 일으키고 유격 활동을 벌였다면 남한이 금방
무너지거나 치안이 악화되겠는데 이건 다 북에서 내려오고 현대 당시 60년대 말 70년대 초에는 한국 사람들은 그때 당시 박정희 정권에 의한 경제개혁 정책에 의해서 말하자면 생활이 계속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데밖에 관심이 없었어요. 무슨 남부 베트남 사람들처럼 혁명을 하자 이런 데 한국에서 관심이 없었어요. 이런 상황이 지금 조성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69년도에 미국에서 닉슨이 대통령으로 당선돼요. 닉슨이 대통령 당선됩니다. 닉슨이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세계를 한번 쭉 둘러봐요. 특히 아시아를 보고 미국 닉슨은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무슨 결정을 내리느냐? 아시아에서 미국이 발을 빼겠다는 결정을 내려요. 1969년 7월 20일, 바로 오늘 7월 25일이죠. 그래서 닉슨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 닉슨 독트린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아시아에서 미군의 모든 군사적 문제들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다. 그리고 현지 매개 아시아 나라들이 미국 동맹국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안보 문제는 현지 있는 미국, 한국이면 한국, 남부 베트남이면 남부 베트남이 우선적으로 해결해라. 미국은 옆에서 측면만 지원해 줄게. 이런 독트린을 1969년도에 발표합니다. 이거 독트린을 딱 발표하니까 이 닉슨 독트린이 나오자마자 김일성은 지금 완전히 김일성은 지금 이거 완전히 뜻밖의 소식이야 이거 지금. 미국이 뭘 나간다고? 미군이 이제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이제 엄청 이제 많이 그때 철수하겠다고 이제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김일성한테는 이거 지금 때가 온 게,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미군이 완전 어떻게 하면 이 닉슨을 이용해서 남한에서 미군을 완전히 내몰 수 없을까? 이렇게 김일성은 지금 생각합니다. 반대로 베트남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닉슨은 베트남에서 우리도 나가겠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미국은 진짜 현실적으로 철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몰래 닉슨은 키신저를 중국에 보냅니다. 중국에 가서 자 이제는 우리 아시아에서 공산주의와 싸우지 않겠으니 우리 중국하고 미국하고 조용히 회담을 해서 외교관계를 맺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닉슨은 자기 동맹국인 대만을 포기해요. 대만이 미국의 동맹국인데 대만을 이제는 우리 포기하고 대만에서 떠나겠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이 싸우지 말자라는 밀담을 닉슨하고 마오쩌둥 주얼레가 키신저를 통해서 지금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한국에는 이거 엄청난 위기가 닥쳐왔어요. 박 대통령한테는. 왜? 한국 정부는 지금 이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빨리 산업화를 해서 북한을 앞질러야 되는데 1970년대 초, 60년대 말까지 북한이 남한보다 인구가 2배가 2분의 1 적었지만은 총 경제 생산력과 경제력에서는 남한보다 압도적 위치에 있을 거예요. 군사력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인구는 적지만은 절반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지금 박 대통령은 한국은 지금 빨리 짧은 시기에 산업화를 해가지고 북한을 빨리 압도해야 되겠는데 압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가지고 있는 돈을 몽땅 다 경제건설에 돌려야 돼. 경제건설에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미국이 와서 딱 지켜주기 때문에 가능한데 닉슨이 지금 나가겠다니까 이거 큰 일이거든. 그래서 점차 남한에서는 어떤 생각? 이거 어떻게 하면 북이 정세를 오판하고 한국을 채 내려오지 못하게 어떻게 하면 북을 좀 올릴 방도가 없겠는가? 이걸 박 대통령이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북한과 7.4 남북공동성명, 말하자면 그 어떤 모종의 협정을 맺어서 서로 군사적으로 치지 않고 평화적으로 살자는 걸 법률적인 틀거리로 만들어야 되겠다. 시간 벌기 작전이에요. 김일성은 반대로 잘하면 남한과 잘해서 7.4 남북공동성명을 맺어놓으면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점차적으로 한국에서 미군을 내몰 수 있다. 몇 년 내로 미국만 내면 북한은 우시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한국을 일시에 다시 6.25 때처럼 불의의 공격에서 점령한다. 이런 이해관계에서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이 이제 맺어집니다. 그런데 7.4 남북공동성명이 이렇게 말하자면 나라를 통일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각자 지도부가 서로 자기 이해관계에 의해서 맺어졌어요. 근데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6.25 전쟁 이후 끝난 이후에 남과 북은 처음으로 대표단이 왔다 갔다 교류하면서 상대방의 현실을 봤어. 남한 대표단은 류락을 비롯해서 중앙정부 사람들이 계속 북한에 가서 평양시를 비롯해서 북한의 모든 발전 상황을 다 보았어요. 또 반대로 북한에서는 많은 대표단들이 적십자단을 비해서 많은 대표단들이 서울에 와서 쫙 보면서 남한의 현실을 보았는데 이렇게 현실을 보고 돌아간 대표단이
돌아가서 한쪽은 김일성한테 보고하고 한쪽은 박정희 대통령한테 보고했는데 이 보고한 사람들이 다 뭐라고 보고했느냐? 아, 이거 우리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겠습니다라고 보고해. 예를 들면 리우락 정보부장은 북한에 갔다 와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뭐라고 보고하는가 하면 카카 이번에 북한에 가보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게 진짜 큰일 칠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이 왜 무슨 어떠니까 북한에 가보니까 우선 평양시가 깨끗하고 그 다음에 김일성이가 한마디 하면 그저 멍땅 그저 딱 차려차려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온 사회가 딱 조직화됐습니다. 아예 조직화되고 깨끗하고 진짜. 근데 이 상태가 더 지속되면 이거 우리 한국처럼 한국은 뭐 매일 데모하고 뭐 학생들 들고 일어나고 뭐 호수선한데 이러다가 북한이 금방 치고 내릴 것 같은데 우리도 내부를 저렇게 북한처럼 정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박정희한테 이야기해요. 그래서 박정희가 그 다음에 생각해.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단기간 내에 내부도 단결시키면서 산업화도 이루갈 수 있을까? 그래서 유신체제라는 걸 박정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말하자면 유신체제라는 걸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식 유일사정책 양대 10대 원칙이나 비슷해.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한테 모든 권한을 다 집중시키고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해요? 민주주의 허상 토론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결심에서 우로부터 밑으로의 행정식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북한처럼 우리도 해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북에서 남해온 사람들은 김일성에 간다서 뭐라고 보고하느냐. 가서 김일성 동지 이거 수령님이고 남조선에 가보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또 큰일 났다 그래요. 뭐 큰일이게. 서울에 가보니까 겉보기에는 대단히 막 혼란스럽고 그러는데 상점에 가보니까 상점에 물건이 꽉 찼습니다. 그래. 북한은 그때 당시 물론 백화점도 다 있었지만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한다면서 그렇게 물건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북한 대표단이 이 백화점 무슨 편의점 이런 데 가보니까 한국에서 생산한 거든 일본에서 생산한 거든 외국에서 수입한 거든 어쨌든 물건이 꽉 차 있어. 그러니까 이건 뭐냐? 경제가 그만큼 빨리 발전한다는 거예요. 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거야. 한국에 가보니까 길바닥에 자동차와 승용차가 꽉 찼습니다. 이렇게. 북한은 도로는 멋있게 놨지만은 그 도로로 달리는 자동차와 승용차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까 벌써 1970년대인데 길바닥에 뭘 분주히 오고 가는 자동차가 많아. 트럭에 뭘 가득 물건을 싣고 오고 나가고 사람들은 자전거, 오토바이에 뭘 물건을 싣고 벌써 물동량이 경제 전문가들은 그 나라에 가서 길바닥을 이렇게 쳐 나가서 1시간만 보면 이 나라 경제가 어느 정도 빨리 발전하고 어느 정도 힘 있는 걸 금방 보여요. 근데 북한에 가서 길바닥에 가만히 서면 별로 다니는 게 없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사람들은 못 살고 거리에는 거지가 있지만 길바닥에는 물동량이 꽉 차서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그만큼 이거 경제가 빨리 발전한다는 겁니다. 물건이 상점에 꽉 차 있고. 그러니까 김일성한테 뭘 말하는 이야기하느냐. 이거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저 군부 독재 집단을 허술히 보면 안 되겠습니다. 쟤들이 지금 아직은 눈에 띄지 않았지만 엄청나게 빠른 경제적 속도로 장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때 당시 한국의 경제 발전 속도가 얼마였는가 하면 16.7%였어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북한의 경제 전문가들이 와서 뭐 김일성한테 가서 이거 큰일 났다고 보고요. 이제 우리가 다 잡고 이제부터 잘 나가지 않으면 이거 운동장이 기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말이 진짜 맞아요. 아직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은 벌써 1960년대 말 70년대 초에 들어서면서 실질적으로는 통계 자료에서는 북한이 앞섰지만은 실질적인 경제력 총규모에서는 한국이 서서히 지금 북한을 앞서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조성됩니다. 이런 상황이 조성되는 상황에서 1970년 조선노동당 제5차대에서 김일성은 뭘 선포하느냐. 북한에서 공업화가 완성됐다고 발표해. 북한은 공업화가 이제 다 끝났다. 한국은 아직 산업화 하고 있는 때인데 북한은 공업화가 끝났다고 이제 선포해. 결국 김일성도 다 이제 들여다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한국의 저 발전하는 현실을 우리 북한이 다시 누르고 우리가 압도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출로를 잘못 찾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출로를 뭐라고 찾느냐? 1972년도에 김일성은 환갑에 들어섰습니다. 지금은 환갑하면 60세인데 지금은 60세가 나이를 많지 않은 걸 보니까 그때 당시 북한에서 60세 하면 완전히 어른이에요. 완전히 늙은이에요.
그러니까 김일성은 1972년도에 그때부터 이거 앞으로 내가 이거 한국을 압도하려면 젊은 사람을 앉혀놔야겠다. 누구를 앉혀내냐? 내 아들한테 권력을 넘겨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1970년대 초부터 북한은 공산주의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세습 체제로 이행할 준비를 갖춥니다.